전 세계가 포기한 북극 괴물병원선, 한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기 한국에 대해 깊은 편견을 품고 살아온 유럽의 엘리트 여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조선소들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모두 포기한 극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영하 50도 북극 바다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떠다니는 병원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냉철한 여성이 한국 조선소를 보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데요. 과연 그녀가 20년간 숨겨온 아픈 과거는 무엇이었고, 한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믿을 수 없는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저는 클로에 반 호프만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신이고 현재 44세죠. 유럽 우주기구 산하 북극 의료 인프라 개발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성격은 꽤 냉정한 편입니다. 감정보다는 논리와 데이터를 신뢰하는 타입이거든요. 동료들은 저를 얼음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농담 반 진담 반이겠지만 말이에요. 2024년 12월 어느 추운 아침, 제게 인생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럽 우주기구 본부의 마르틴 국장이었어요. 클로에,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 지금 당장 본부로 와줄 수 있겠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브뤼셀 본부에 도착하니 회의실에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대표들의 표정이 모두 심각했죠. 마르틴 국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얼음이 급격히 녹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이후 극지방에서도 감염병 대응이 필요해졌어. 우리는 북극에 떠다니는 병원이 필요하다.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북극 기온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고,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었죠. 문제는 그곳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극지형 해상 의료기지를 만들어야 한다. 영하 50도에서 3개월간 자급자족이 가능한 떠다니는 종합병원 말이야. 마르틴 국장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요구사항을 보니 정말 터무니없었거든요. 의료진 200명이 상주할 수 있고 중환자실 20개, 수술실 5개, 일반 병실 100개를 갖춘 해상병원이요? 그것도 북극의 혹독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한다니요. 클로에, 이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아줄 수 있겠나? 마르틴 국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프로젝트였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날부터 저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요구사항을 자세히 검토해보니 더욱 막막했어요. 일반적인 쇄빙선도 아니고 병원선도 아닌 둘의 장점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저는 유럽의 주요 조선소 리스트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메이어 베르프트,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프랑스의 샹티에 드 라틀랑티크, 핀란드의 아르케러 피냐드.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선소들이었죠. 일본의 미쓰비시 조선소와 캐나다의 어빙 조선소도 포함시켰어요. 북미 지역에서 극지방 경험이 가장 많은 곳들이었거든요. 총 8곳의 조선소에 상세한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이런 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 가능하기는 한 걸까? 하지만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답변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독일 메이어 베르프트였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쇄빙 능력과 의료시설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워요.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의 답변도 비슷했어요. 병원선 건조 경험은 있지만
극지방 운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씩 거절 답변이 오면서 저는 점점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핀란드, 일본, 캐나다 모두 비슷한 이유로 포기 의사를 밝혔거든요. 마지막으로 온 답변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캐나다 어빙 조선소의 기술이사 존 맥도날드와의 화상회의였습니다. 클로에 본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존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런 선박은 물리학적으로 모순이에요. 쇠빙선은 강한 선체가 필요하고 병원선은 안정성이 중요하거든요.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말 불가능하구나. 과학도 기술도 현실의 벽을 넘을 수는 없는 거였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브뤼셀의 겨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회색 하늘에 찬바람이 불고 있었죠. 마치 제 마음과 똑같았어요. 프로젝트 실패가 눈앞에 보였거든요. 그때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요한 반 호프만은 정말 훌륭한 의사셨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세계 각지를 다니며 의료봉사를 하셨거든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 자주 가셨는데 한국에는 거의 매년 가셨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한국에서 보내주신 사진들이 기억났어요. 현지 의료진들과 함께 찍은 사진,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 그리고 한국 병원 현판 앞에서 미소 짓던 아버지의 모습이요. 하지만 그 기억들은 항상 아픈 것이었습니다. 제가 12살 때 아버지가 한국에서 의료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정확한 사정은 몰랐지만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현지 의료진과의 소통 문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그 나라만 안 갔어도 어머니가 울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무의식 중에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나 봐요. 기술력이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도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고요. 프로젝트 파일을 정리하며 저는 냉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시 현실은 냉혹해.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안 되고 철저히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었거든요. 2주가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프로젝트 재검토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산 문제도 제기되었죠. 애초 계획했던 50억 유로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저는 마음속으로 프로젝트 폐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조선소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억지로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3시쯤 유럽 이사회의 베르나르드 위원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60대 후반의 벨기에 출신으로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분이었죠. 클로에, 커피 한잔 할 시간 있나?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물론이죠, 위원장님. 저는 비서에게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베르나르드 위원이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유럽 우주기구의 위신에 큰 타격이 될 거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어.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아시아 쪽 조선소는 검토해봤나?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을 거예요. 일본은 이미 검토했습니다. 미쓰비시에서 거절했어요. 일본 말고 한국은 어떨까? 베르나르드 위원의 제안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곳 말이야. 그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감정을 숨기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죠. 한국 조선업은 상업 선박에는 강할지 모르지만 이런 특수 목적 선박에는 경험이 부족해요. 경험이 부족하다고. 베르나르드 위원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들은 설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유지보수나 장기 운용에 대한 개념이 부족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아버지가 그 나라에서 겪은 일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베르나르드 위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클로에, 개인적인 감정과 업무는 분리해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한국 조선업계는 아직 이런 고난도 프로젝트를 감당할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해요. 특히 극지방 운용 경험은 거의 없죠. 사실 저도 한국 조선업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냥 막연한 편견이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베르나르드 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클로에, 현실을 봐야 해. 유럽과 북미의 모든 조선소가 포기한 상황이야. 다른 대안이 있나? 그렇다면 프로젝트 자체를 재검토해야죠.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불가능한 걸 억지로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정치적 압력은 생각보다 강했어요.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열렸고 결국 한국조선소와의 예비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내심 불쾌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화상회의 일정이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어요.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양쪽 모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회의 자료를 준비했어요. 회의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간단히 조사해봤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 조선사라는 것, 삼성중공업도 상위권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어차피 상업선박이나 만드는 곳들이야. 이런 특수한 프로젝트는 감당 못할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화상회의 당일 아침, 저는 일부러 어두운 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냉정하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회의에서 그들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해서 이 헛된 시도를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오전 10시, 브뤼셀 시간으로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이정현 이사와 삼성중공업의 박재현 상무가 참석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들이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정장 차림의 진지한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로에 본부장님. 이정현 이사의 인사말이었어요. 영어가 생각보다 유창했습니다. 저희 현대중공업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관심은 좋지만 실제 기술력이 문제죠. 영하 50도 환경에서 3개월간 자급자족하는 해상병원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나요? 이정현 이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극지방 의료선 경험은 없어요. 하지만 쇠빙선과 LNG선 건조 경험은 풍부합니다. 경험이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하나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경험은 없지만 도전할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경험도 없으면서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더욱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근거가 뭔가요? 제가 따져 물었어요. 유럽의 최고 조선소들이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인데요. 이정현 이사가 잠시 동료와 눈을 마주치더니 말했어요. 저희는 다른 접근 방식을 생각하고 있어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방법이라니요? 베르나르드 위원이 관심을 보였어요. 모듈형 설계입니다. 박재현 상무가 거들었어요. 의료 모듈과 쇠빙 모듈을 별도로 설계해서 조합하는 방식이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아이디어야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문제는 실제 구현이라고. 회의는 1시간 정도 계속되었는데 한국 측의 열정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기술적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죠. 결론적으로 해보시겠다는 거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이정현 이사의 대답이 확고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였어요. 열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의 진정성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화상회의에서 한국 측이 보여준 것은 예상외였습니다. 이정현 이사가 화면을 통해 1차 설계안을 보여줬는데 제가 보낸 요구사항을 꼼꼼히 분석해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조선업 수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정현 이사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현 상무도 거들었어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그들의 발표 내용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모듈형 설계 개념이 인상적이었죠. 의료 모듈과 쇠빙 모듈을 분리해서 설계한다는 아이디어였어요.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베르나르드 위원이 말했어요. 실제 현장을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정현 이사가 즉시 대답했어요. 울산 조선소로 오시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한국까지 가야 하는구나. 하지만 이것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었죠.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시설이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20년 전 제 기억과는 완전히 달랐죠. 울산까지 가는 KTX를 처음 타봤는데 놀라웠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정말 조용하고 안정적이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고속도로, 아파트, 공장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나? 속으로 감탄했어요. 울산역에서 현대중공업 직원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김대리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는데 영어도 잘했어요. 클로에 본부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정현 이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리고 축구장 몇 개를 합친 크기의 건조장이 펼쳐져 있었죠. 세상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이정현 이사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클로에 본부장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저희 시설을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설계센터였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최신 CAD 프로그램으로 설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3D 선박 모델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하루에 몇 척의 배를 설계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대형 선박 기준으로 한 달에 10여 척 정도요. 설계팀장의 대답이었어요. 물론 선종에 따라 다르지만요. 다음은 로봇 자동화 라인이었습니다. 용접부터 도장까지 모든 과정이 로봇으로 이뤄지고 있었어요. 정밀도가 놀라웠습니다. 이 로봇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작업이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영하 30도까지도 정상 작동해요. 기술진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극지방 작업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은 극지형 시뮬레이션 테스트 시설이었어요. 실제로 영하 50도 환경을 재현할 수 있는 거대한 챔버가 있었습니다. 축구장만한 크기였어요. 여기서 모든 장비를 실제 조건으로 테스트합니다. 연구팀장이 설명했어요. 북극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어요. 챔버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춥더라고요. 영하 20도 정도였는데도 숨이 턱턱 막혔어요. 여기서 영하 50도까지 테스트한다니 놀라웠죠. 실제 북극 조건보다 더 혹독하게 테스트해요. 기술자가 말했어요. 안전 마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죠. 점심시간이 되어 이정현 이사와 식사를 했어요. 한국 음식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특히 된장찌개가 인상적이었죠. 한국 조선업이 이 정도 수준인 줄 몰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정현 이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20년 넘게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세계 1위라고요? 네, 선박 건조량 기준으로요. 특히 LNG선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에요. 그때 이정현 이사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한국 해군은 이미 이보다 어려운 함정을 만들고 있어요. 독도함이나 차세대 구축함 같은 것들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오후에는 실제 건조 중인 선박들을 둘러봤어요. LNG선,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까지 다양한 종류의 배들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북극용 LNG선이었어요. 이 배는 북극 항로를 운항해요. 기술자의 설명이었죠. 1년 중 8개월은 얼음을 뚫고 다녀야 하거든요. 정밀도도 놀라웠습니다. 용접 하나하나까지 완벽했어요. 작업자들의 집중도도 대단했죠.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요. 한 용접공이 말했어요. 특히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더욱 그래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하루 종일 현대중공업을 둘러보고 나니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거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정현 이사가 의미 깊은 말을 했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책임감입니다. 저희는 이걸 계약이 아니라 사명으로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는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순간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진 속 한국병원 현판의 모습과 겹쳤거든요. 그때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혹시 제가 이 나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울산에서 브뤼셀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들의 기술력과 진정성이 제가 갖고 있던 편견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한국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현대중공업의 기술력은 충분했어요.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런데 왜 저는 계속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프로젝트에 도전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현대중공업은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이정현 이사의 기자회견 영상을 봤는데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시도할 것이고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유럽의 거대 조선소들이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해내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그것도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단언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베르나르드 위원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클로에, 한국 출장은 어땠나?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기술력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진행해도 되겠네. 저는 망설였어요. 논리적으로는 진행해야 맞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불편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옛 동료였던 김은숙 간호사에게였어요. 한국계 네덜란드인으로 현재 암스테르담에서 살고 있었죠.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할 때 함께 근무했던 분이에요. 은숙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클로에예요. 어머, 클로에야.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이니? 아버지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 말이니? 뭐가 궁금한데?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신 일 말이에요. 의료사고였다고 알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숙 아주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클로에야, 누가 그렇게 말했니? 어머니에게서 들었어요. 현지 의료진과의 소통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은숙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구나. 뭐가 잘못됐나요? 그건 의료사고가 아니었어. 너희 아버지는 산악지역에서 조난당한 환자를 구조하러 갔다가 얼어 죽은 거야.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1998년 12월이었지.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심각한 환자가 생겼는데 폭설 때문에 헬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었어. 다른 의사들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너희 아버지는 환자를 포기할 수 없다며 직접 올라간 거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 한국 군인들이 함께 도와줬어. 특히 박중사라는 분이 끝까지 함께했지. 하지만 눈사태가 나면서 은숙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너희 아버지가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다가 자신이 매몰된 거야. 박중사가 필사적으로 구조했지만 이미 늦었어.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너희 아버지를 끝까지 도와준 게 한국 사람들이었어. 박중사는 아버지 시신을 안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자기가 못 지켰다고 자책하면서. 그런데 왜 어머니는 의료사고라고. 너희 어머니가 너무 상심해서 정확한 얘기를 못 들려준 것 같아. 아니면 누군가 잘못 전해줬거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품고 있던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영웅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를 끝까지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이었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에 대해 품었던 감정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나라를, 아버지를 도와준 사람들을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숙 아주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머니, 박중사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박중사님이요? 지금은 예비역이 되셔서 부산에서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끔 연락하거든요.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날 오후 저는 박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70대가 되신 분이었는데 목소리가 여전히 든든했어요. 제가 요한 반 호프만 의사의 딸 클로에입니다. 어머, 클로에 양이군요. 박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지. 그날 일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박중사님은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를 걱정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이 환자는 안전한가? 였어요. 박중사님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정말 대단한 의사셨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였거든요. 다음 날 유럽 회의에서 저는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참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기술을 넘어선 책임의 언어를 가진 유일한 조선소입니다. 동료들이 의아해했어요. 클로에,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뀐 거야?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적 편견이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던 거죠. 베르나르드 위원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한국으로 가자는 건가? 네, 그들에게 맡기는 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날 오후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에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나라에서 아버지가 꿈꿨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뻤어요. 프로젝트가 한국으로 결정된 후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 1회 화상회의로 시작했는데 한국 측의 준비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브뤼셀 시간으로 회의가 열렸는데 한국 측은 항상 전주에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진전을 보여줬어요.
정말 놀라웠죠. 첫 번째 설계 회의에서 이정현 이사가 보여준 자료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영하 50도 환경뿐만 아니라 영하 60도까지도 견딜 수 있는 설계안을 가져왔거든요. 이 부분은 원래 요구사항에 없었는데 왜 추가하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실제 운용 시 예상보다 혹독한 환경을 만날 수 있잖아요. 이정현 이사의 대답이었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서 제안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는 점점 발전해 나갔어요. 의료 장비 배치부터 승무원 거주 공간까지 모든 세부 사항에서 그들의 치밀함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비상시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측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데 화재나 침수 등 비상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시스템까지 개발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물었죠.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요. 김 부장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야죠. 저는 매달 한국을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놀라운 진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차에는 실물 크기 목업이 완성되어 있었고 6개월 차에는 주요 시스템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공식적인 만남만 하려 했는데 그들이 자꾸 같이 식사하자고 하더라고요. 클로에 본부장님, 한국 음식 좀 드셔보세요. 김 부장이 불고기를 구워주며 말했어요. 이거 먹으면 힘이 나요.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제가 망설이자 이정현 이사가 웃었어요. 이건 안 매워요. 네덜란드 사람 입맛에 맞게 준비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저는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동료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클로에님은 왜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과장이 물었어요. 아버지의 영향이 커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버지가 의사셨거든요. 사람을 돕는 일의 가치를 어릴 때부터 배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도 아버님의 뜻을 이어가는 거네요. 이정현 이사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프로젝트 진행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7개월 차에 있었어요. 이정현 이사가 깜짝 제안을 한 거였죠. 북극권 인력 훈련까지 한국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제가 말하려는데 그가 손을 저었어요. 이 배를 운용할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저희가 배를 만드는 만큼 운용자 교육도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계약에 없는 내용인데 계약서에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김 부장이 거들었어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계약서에 없는 일까지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거였죠. 며칠 후 울산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계실 문에 제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붙어 있더라고요. 클로에 반 호프만 전용 설계실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제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본부장님께서 자주 오시니까 전용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정현 이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은 본부장님이시잖아요. 설계실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튤립까지 놓여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튤립을 좋아한다는 걸 아셨어요? 지난번에 네덜란드 이야기 하실 때 보니까 튤립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김 부장이 수줍게 말했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순히 고객 대접이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 느낌이었어요. 8개월 차에는 세계 최초의 해상병원선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울산의 거대한 테스트풀에서 실제 크기의 일부분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파도 시뮬레이션, 얼음 충돌 테스트, 의료장비 안정성 테스트까지 모든 걸 실제 조건으로 해봤어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의료 장비들이 파도나 충격에 전혀 영향받지 않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래야죠. 기술팀장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환자가 수술받는 중에 배가 흔들려서는 안 되니까요. 시뮬레이션을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거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기술력과 정성이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이정현 이사와 마지막 미팅을 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확신해요. 고맙습니다. 이정현 이사가 답했어요. 하지만 이건 저희만의 성과가 아니에요. 본부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제가 뭘 했다고요? 신뢰해 주셨잖아요. 처음에는 의심하셨지만 결국 저희를 믿어주셨어요. 그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뭉클했거든요. 시험 항해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 저는 울산 해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나는 한국을 정말 몰랐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거야. 어린 시절부터 품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한국 탓으로 돌리며 20년을 살아왔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고 애도해준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지금 저를 보면서 뿌듯해하실 것 같았어요. 당신이 사랑했던 이 나라에서 당신의 딸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 이해해요. 바람에 말이 흩어졌어요. 왜 이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다음 날 드디어 시험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크티카 메디아 1호가 처음으로 바다에 떠오르는 순간이었죠. 저는 선교에 서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클로에 본부장님 준비됐습니다. 선장이 보고했어요. 한국 해군 출신인 김 선장이었죠. 출항하세요. 제가 명령했어요. 거대한 배가 천천히 부두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기관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항해 장비 정상. 조타실의 목소리였죠. 의료시설 점검 완료. 의무실의 보고도 이어졌어요. 배가 외해로 나가자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항해 성능부터 확인했어요. 속도, 안정성, 조종성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 다음은 쇠빙 성능 테스트였어요.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얼음판을 향해 배가 전진했습니다. 시속 5노트로 접근하더니 얼음을 뚫고 나아가는 배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얼음 돌파 성공. 조타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마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의료시설 테스트도 완벽했습니다. 수술실, 중환자실, 일반 병실까지 육지의 종합병원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것도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말이죠. 본부장님, 수술실 안정성 테스트 결과입니다. 의무팀장이 보고했어요. 파도 3m까지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정말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네, 자이로스코프 안정화 시스템 덕분이에요.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이죠.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배가 부두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정현 이사와 함께 갑판에 서 있었어요. 정말 완벽해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정현 이사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실제 북극에 가서 써봐야 진짜 성공이죠.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자신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감은 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항상 겸손해야죠. 그때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생을 마감한 건 어쩌면 이날을 위한 초석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정현 이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 책임감, 동료애를 말이에요. 시험 항해가 끝난 후 저는 울산에서 하루 더 머물렀어요. 그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저녁에는 전체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어요. 한국식 회식이었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다들 가족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클로에님, 한국 음식 이제 익숙하시죠? 김 부장이 물었어요. 네, 이제는 김치찌개가 제일 좋아요.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럼 다음에 또 오셔야겠네요. 박 과장이 거들었어요. 물론이죠. 한국은 이제 제 제2의 고향 같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버지에 대해 이제 제대로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셨지.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어요. 다음 날 공항에 가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다시 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 이 땅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소중한 곳이었고 제 인생을 바꿔준 고마운 곳이었죠. 시험 항해 성공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유럽우주기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죠. 본부장님, 처음에는 한국을 반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이터 기자의 질문이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회장이 술렁였어요. 유럽 언론들이 놀라워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처음엔 한국을 반대했던 제가 이제는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BBC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기술력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책임감이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사명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본부장님의 입장이 180도 바뀌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프랑스 기자가 물었어요. 사실을 직시하는 게 전문가의 자세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책임감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편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후속 함정 제작을 한국에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는 덴마크였어요. 덴마크 해양부 라르센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클로에 본부장님, 덴마크도 북극 의료선이 필요해요. 한국에 맡겨도 될까요? 물론이죠. 강력히 추천드려요. 그 다음은 노르웨이였어요. 노르웨이 정부에서 공식 요청서를 보내왔죠.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였어요. 클로에 본부장의 추천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덴마크 해양부 장관이 나중에 말했어요. 당신이 보증하는 기술력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한 달 후, 저는 울산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감사 방문이었죠. 유럽우주기구를 대표해서 현대중공업의 공로패를 수여하는 자리였거든요. 이 상은 인류의 미래에 기여한 기술적 업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상식에서 말했어요. 현대중공업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정현 이사가 공로패를 받으며 답사했어요. 이 영광은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클로에 본부장님과 함께 이뤄낸 성과예요. 시상식 후에는 개별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동안 함께 일했던 모든 팀원들에게 하나하나 고마움을 표현했죠. 김 부장에게는 특별히 말했어요. 부장님 덕분에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되었고 한국 문화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김 부장이 쑥스러워했어요. 저희야말로 본부장님한테 많이 배웠죠. 박 과장에게도 감사 인사를 했어요.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본부장님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정현 이사와 개별 면담을 했어요. 그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과거의 오해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여러분은 제게 새 희망을 줬어요. 이정현 이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라니요. 저희도 본부장님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진짜 전문가가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전문가요? 네, 처음에는 의심하셨지만 결국 공정하게 판단해 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전문가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된 거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날 저녁에는 마지막 회식이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클로에님, 이제 한국 사람 다 됐어요. 김 부장이 농담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웃으며 답했어요. 마음으로는 이미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다음에는 가족들도 같이 오세요. 박 과장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머니와 딸을 꼭 모셔오고 싶어요. 회식이 끝나고 호텔로 가는 길에 이정현 이사가 말했어요. 본부장님 덕분에 저희도 더 큰 꿈을 갖게 되었어요. 더 큰 꿈이요? 네, 다음에는 우주정거장용 의료 모듈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것도 한국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딸 소피아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한국 재밌어요? 12살 된 딸이 물었어요. 응, 정말 멋진 곳이야. 다음에 같이 가자. 정말요? 할아버지가 계셨던 곳이죠? 맞아.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나라야. 그럼 저도 좋아할 것 같아요. 딸과의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울산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조선소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정말 확신했어요. 한국은 제게 특별한 나라가 되었다는 걸요. 아버지의 나라이자 제 마음의 고향이 된 거죠. 마침내 2025년 6월 16일 아크티카 메디아 1호의 공식 출항일이 다가왔습니다. 북극 최초의 해상병원선이 실제 임무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순간이었죠. 출항식을 위해 전 세계에서 관계자들이 울산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단, 각국 해양부 장관들, 의료진, 북극 연구진, 그리고 수십 개국의 언론진까지 총 500여 명이 참석했어요. 저는 이번에 특별히 네덜란드에서 어머니와 딸을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는 84세의 고령이신데도 기꺼이 한국까지 오셨어요. 클로에야, 정말 이 배를 내가 기획한 거니? 어머니가 거대한 배를 보며 놀라워하셨어요. 엄마가 기획하고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저는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사람들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희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제 딸 소피아는 배를 보자마자 신이 났어요. 엄마, 이 배 정말 커요. 이게 진짜 병원이에요? 그래, 바다 위를 다니는 병원이야. 할아버지가 꿈꿨던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소피아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정말 훌륭한 의사셨단다. 어머니가 손녀를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셨지. 그럼 엄마도 할아버지 닮았네요.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를 딸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전 10시, 출항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각국 대표들의 축사가 이어졌고, 그 다음 이정현 이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배가 북극으로 떠나갑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산항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에요. 인류의 희망과 기술의 정수를 싣고 가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특히 클로에 반 호프만 본부장님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그의 연설이 끝나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2년 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편견도 있었고요.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술력만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말이에요.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가 20년 전 이 나라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도와준 것도 지금까지 기억해 주신 것도 바로 한국 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이 배는 북극의 얼음을 뚫고 나아갈 겁니다. 마치 편견의 벽을 뚫고 진실에 다가간 제 마음처럼 말이에요.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크티카 메디아호, 안전한 항해 되세요. 그리고 한국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설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데 소피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드디어 출항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배가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선상에서는 의료진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고 부두에서는 수백 명이 배웅하고 있었죠. 저 배가 북극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할 거예요. 제가 딸에게 말했어요. 그럼 할아버지의 꿈이 이뤄지는 거네요. 소피아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가는 걸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술은 차가울 수 있지만 기술을 만든 사람은 따뜻하다는 걸. 난 한국에서 배웠어요. 이정현 이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본부장님 덕분에 저희도 더 큰 꿈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화성 탐사선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국이라면 분명 가능할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출항식이 끝나고 저희는 울산 시내를 둘러봤어요. 어머니와 딸에게 한국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클로에야, 이 나라 정말 발전했구나.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계셨던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너희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놀랄까. 저녁에는 현대중공업 팀원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어머니와 소피아도 함께요. 어머님, 따님이 정말 훌륭해요. 김 부장이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답하셨어요. 클로에가 한국에서 좋은 분들을 만났네요. 저희가 더 많이 배웠어요. 이정현 이사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식사 후 소피아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다음에 또 한국에 와도 돼요? 물론이지. 이제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나라야. 할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나라거든. 그날 밤 인천공항에서 네덜란드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이곳은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북극 바다 어딘가에서 아크티카 메디아호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을 거라고요. 한국의 기술과 전 세계의 희망을 싣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 안에는 아버지의 정신도 함께 살아 숨쉬고 있을 거예요. 사람을 돕는다는 것,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협력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아버지, 이제 정말 이해해요. 왜 이 나라를 사랑하셨는지, 왜 마지막까지 이곳에서 사람들을 도우려 하셨는지. 아버지의 딸로서 자랑스럽고 한국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조와 저는 가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저 가희는 행복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